부부간의 불화. 꽤나 눈물나게 하는 대사다. 미국에서 성공의 기준은 대충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 롤링스톤지의 8월 5일 호를 읽다 보니 존 어빙의 대걸작이며 동시에 베스트셀러인 가프의 세계의 영화 광고가 눈에 띄었다. 주연은 로빈 윌리엄스고 감독은 슬리터하우스 5를 찍은 최루성 영화의 대천재 조지 로이 힐로 7월 23일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개봉되었는데 워너 브라더스 작품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플지 7월 12일 호의 가심란을 읽고 있었는데 우연히 존 어빙의 별거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존의 갑작스런 성공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하고 부인인 샤일러는 이야기하고 있다. 존은 40세이고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으며 매우 사이가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샤일러는 프로 사진작가다. 별거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지금 버몬트 집에 틀어박혀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붕괴와 분열의 이야기라고 한다.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자기 선전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좋은 소설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녀는 존과 함께 살았다면 틀림없이 소설 같은 것을 쓸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존 어빙 씨는 버몬트의 집에서 나와 햄프턴 해안의 집과 맨해튼의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는 집필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고 샤일러는 태연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존의 갑작스런 성공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꽤나 눈물 나게 하는 대사다. 미국에서 성공의 기준은 대충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 그 같은 호에 실린 유명인 이혼담을 계속 보면 카펜터즈의 카렌 카펜터가 남편인 톰 규리스와 헤어졌다고 한다. 그는 내가 계속 찾아 헤매던 타입의 남성이에요. 다정하고도 강하죠라고 카렌은 결혼할 때 얘기했었다. 기사의 제목은 그들은 지금 막 시작했다였다. 그리고 비치보이스의 핸섬 보이, 데니스 윌슨이 헤어진 아내로부터 월 1만 달러의 생활비를 요구받고 악전고투하고 있다. 그는 그 전에 아내에게도 매달 2,600달러씩 계속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빚이 53만 달러나 된다. 저런저런. 미국의 마라톤 사정. 혼자 매일 꾸준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마라톤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조깅이 붐을 이루는 나라기 때문에 꽤 많은 시합이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8km 정도나 10km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자신이 있어 열성적으로 조깅하는 사람 정도라면 우리는 이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 26마일, 즉 42km의 풀마라톤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일단의 도달점이다. 그에 앞서 트라이애슬론이라든가 울트라 마라톤 같은 것도 있는데 제정신이 박힌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가 한계일 것이다. 에스콰이어지에 이러한 달리기 중독자를 위한 마라톤 안내 기사가 실려 있다. 그것에 따르면 풀마라톤에 출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연습량은 일주일에 80km를 2개월간 계속해서 뛰는 것이라고 한다. 하루에 12km가량을 달리는 셈이 된다.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마라톤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1년 동안 약 400회의 풀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경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고 국토가 넓어서지만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그 가운데에서 빅3를 꼽자면 보스턴, 뉴욕시티, 호놀룰루 대회이다.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통이 있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 여기에 정식으로 출전하려면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40세 이하의 선수라면 2시간 50분, 40에서 49세라면 3시간 10분의 마라톤 타임이 요구된다. 그 이하의 사람은 스타트 라인 훨씬 뒤쪽에서 출발해야 한다. 뒤쪽에서 출발을 하면 스타트 라인까지 5분 정도가 걸린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비결은 처음에 지나치게 빨리 달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빨리 달리면 약 29km 지점에 있는 비탄의 언덕에서 완전히 지쳐버리게 된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뉴욕시티 마라톤 대회다. 1981년에는 4만 명이 참가 신청을 했고 1만 6천 명이 접수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기 전날 밤부터 맨해튼 우체국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 아니면 $1,000의 회비를 내고 뉴욕 로드 러너즈 클럽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마라톤에 출전하기도 전에 지쳐버릴 것 같은 이야기다. 스트레스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는 신종 성병. 낙관적 기대에 반해서 하룻밤 사랑의 대가로 재수없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앞서 왜 섹스는 재미없게 돼버렸을까?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헤르페스라는 신종 성병에 대해서 썼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는 전화가 편집부로 걸려왔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이번과 다음번에 2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헤르페스에 대해 쓸 예정이니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걸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드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주기 바라겠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유성에서 온 물체 X와 비슷하다. 즉, 그것은 인간의 세포에 달라붙어서 기능하고 증식되어 나간다. 그리고 성행위를 매개로 해서 전염된다.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교와 오럴 섹스를 말한다. 에스콰이어지의 기사를 쓰고 있는 잭 맥클린독 씨의 경우는 이혼한 뒤 최초로 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 아침에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는데 그 여자가 사실은 나 헤르페스예요 하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녀는 만나는 남성 모두에게 자기가 헤르페스에 걸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분명히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헤르페스에는 비활동기가 있다. 성기나 입술과 같은 부드러운 부분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 어떤 것은 피부 밑에서 증식하여 살을 짓무르게 하거나 물집을 만든다. 또 어떤 것은 축색돌기로 올라가 신경세포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이윽고 이와 같은 증상이 일단락지어지면 전자 쪽의 바이러스는 뺨에 있는 신경세포로 후퇴하고 후자 쪽의 바이러스는 척추로 후퇴하여 그곳에 기지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꼼짝 않고 출현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비활동기며 분명히 바이러스는 안쪽에 틀어박혀 있어서 감염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 출현하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가령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에만 헤르페스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는 출현도 잦다. 그런데 이 맥클린독 씨는 그녀의 낙관적 기대에 반해서 하룻밤 사랑의 대가로 재수없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기로 하겠다. 상당히 흥미로운 병 헤르페스. 이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2천만 명의 헤르페스 환자가 득실거린다. 다음번에는 정말로 내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맥클린독 씨는 어떠한 증상을 경험했을까? 우선 목구멍에 염증이 생겼다. 어느 정도로 아프냐 하면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얼마 뒤에 페니스가 빨갛게 짓물렀다. 이것이 헤르페스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다. 그래서 맥클린독 씨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가서 목구멍을 치료받았다. 아무래도 헤르페스인 것 같군요. 참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하고 의사는 말했다. 헤르페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병이다. 감염되었지만 발병하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혈액 내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숫자로 말하면 미국 전역에는 약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의 성기 헤르페스 환자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헤르페스는 염증과 통증뿐만이 아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여성 헤르페스 환자가 보통 사람보다 8배나 자궁 경관부의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헤르페스 활동기의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갓난애의 절반은 염증으로 사망하며 나머지 절반도 눈이 보이지 않거나 뇌에 손상을 입거나 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헤르페스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치료법은 없다. 100종에 이르는 백신이나 약, 레이저 요법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로 효과가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티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다. 맥클린독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낙담을 하게 되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성욕도 감퇴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너무나도 인생이 암울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고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헤르페스가 아닙니다. 일종의 노이로제로 당신 혼자 그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구멍은 인후염이고 페니스는 과다한 성생활로 염증이 생긴 것뿐입니다.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맥클린독 씨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2천만 명의 헤르페스 환자가 득실거리니까 다음번에는 정말로 헤르페스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보로의 세계로 오세요. 나는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으나 지금도 이따금 담배를 피우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입에 물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피워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으냐며 그대로 피우고 마는 것이다. 끊고 나서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꼴인 걸 보면 담배라는 것은 상당히 끈질긴 물건이다. 외국 잡지에 실리는 담배 광고는 상당히 자극적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담배를 나라에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가 각기 독특하다. 그래서인지 보고 있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담배에 손이 가는 것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말보로 담배 광고인데 광고 모델은 전원이 카우보이고 카피는 언제나 단 한 줄 말보로의 세계로 오세요 이다. 피터 예이츠의 영화 영 제너레이션에는 이 말보로 광고에 미쳐버린 남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젊은이가 나오는데 상당히 재미있었다. 말보로의 광고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윈스턴이 있다. 이 담배 광고의 모델은 대개가 육체 노동자다. 카피는 아메리카 베스트인데 분위기는 디어 헌터의 세계에 가깝다. 타르가 어떻고 니코틴이 어떻고 하는 것은 남자답지 않다는 느낌이다. 카멜도 마찬가지다. 모델은 탐험가고 카피는 사나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완전한 헤비듀터의 세계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의 광고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을 느끼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이 세계의 광고를 보고 있으면 그 반발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담배가 피우고 싶어지는 것이다. 니코틴 냄새가 발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혀끝으로 이빨 안쪽을 핥고 마는 것이다. 그것에 비해서 울트라 로우 타르지만 맛이 좋아요 라든가 모두 함께 깨끗한 셀럼 스피릿이라든가 재즈맨을 모델로 한 쿨에 연주하는 데는 이것밖에 없다 시리즈처럼 따분한 광고는 보고 있어도 특별히 담배를 피워보고 싶다는 마음을 일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담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남성다운 것이 아닐까?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일 때문에 선사에 갔는데 수행승 중에 골초들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부러 산에 틀어박혀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 담배 때문에 끊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이다. 담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골치 아픈 물건이다. 두 손으로 피아노 치는 아빠의 모습. 손가락 하나하나가 차례로 마비되어가는 잔혹한 병의 도전. 10년 투병 끝에 제기한 감동에 찬 이야기. 내가 처음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전집을 산 것은 16살 때로 피아니스트는 바카우스도 캠프도 제르킨도 아닌 레온 프라이셔라고 하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젊은 피아니스트였다. 지휘는 조지 셀이었다. 프라이셔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값이 쌌기 때문이다. 4장이 한 세트로 박앤세일에서 단돈 3,000엔이었다. 가난한 고등학생으로서는 반할만한 가격이었다. 연주로서는 품격이라든가 예리함은 결여되어 있었어도 그 나름대로 느낌이 좋은 레코드였다. 그런데 며칠 전에 라이프지를 읽다 보니 이레온 프라이셔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최근에 프라이셔에 관해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읽어보니 프라이셔는 오른손의 건초염으로 계속 연주가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건초염이라는 것은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는 직업병과 같은 것이어서 옛날에 로베르트 슈만도 이 병에 걸려서 피아노를 단념하고 작곡가로 전업했던 것이다. 우선 새끼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다음에는 약지가 말을 듣지 않게 되며 결국에는 손 자체가 마비되어 버리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잔혹한 병이다.
레온 프라이셔는 그래도 버텨내면서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유일한 레퍼토리로 피아니스트 활동을 계속해 나갔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곡만을 치면서 살아나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근육치료 전문인 아래서 피나는 투병 생활을 했다. 근 10년 넘게 훈련을 한 끝에 가까스로 정상적인 피아니스트로 재기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읽고 있노라면 정말로 장하다는 생각이 든다. 프라이셔는 첫 번째 재기 콘서트에서 프랑크의 교향 협주곡을 연주했다. 리허설에는 프라이셔의 아이들도 참석했다. 그들은 두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아빠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프라이셔는 심각해지지 않고 갑자기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쳐서 모든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유태인의 유머는 일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터프함을 지니고 있다. 이 원고를 쓰면서 프라이셔가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듣고 있는데 그리움이 밀려온다. 소피의 선택과 브루클린 다리. 윌리엄 스타일로느의 원작을 영화화한 소피의 선택은 매우 뛰어나고 참으로 볼만한 영화였다. 나는 입맞춤과 콜걸 이래의 앨런 제이 파큘러의 가장 괜찮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쩌면 영화를 지나치게 기교적으로 만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소재를 가지고 2시간 반 동안이나 관객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특히 유태인 청년 네이선 랜드 역의 케빈 크라인이라는 배우의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탁월했다. 이러한 영화에는 좀처럼 관객이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관심이 있는 분은 꼭 한번 보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 중에 네이선이 주인공인 작가 지망생 청년의 새 출발을 축하하면서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샴페인 병을 터뜨리는 대목이 있다. 이 영화의 무대는 1940년대 후반의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브루클린 다리는 이 장면 이외에서도 몇 번씩이나 나온다. 과연 한 세대 전의 뉴욕의 분위기를 풍기는 다리다. 네이선의 대사에도 옛날에 하트 크레인이 이 다리를 건넜어라는 것이 있는데 크레인은 그 다리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브루클린 다리에 바친다라는 시까지 썼다. 할렘 태생의 작가 아서 밀러는 수천 번이나 이 다리를 건넜고 그리고 브루클린 다리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다리로부터의 조망을 썼다. 브루클린 다리가 놓여진 것이 1883년이니까 금년으로 꼭 100년째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아서 밀러가 라이프지의 브루클린 다리에 얽힌 추억담을 쓰고 있다. 1950년대 초에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성공한 아서 밀러는 그 돈으로 녹색의 스투더베이커를 샀었는데 어느 날 밤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차를 박살내고 말았다. 앞쪽에 정차해 있던 차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져서 한 바퀴 돌아 뒤에 따라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린 것이다. 밀러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의 브루클린 다리의 차도는 폭이 차 한 대하고 반 정도가 지나갈 정도로 좁았고 더구나 목재 블록을 깔아놓아서 안개 같은 것이 끼면 노면이 마치 버터처럼 미끄러웠다고 한다. 그러한 시대 고증을 머릿속에 넣고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다. 에게 해 2대1. 그들은 호텔과 카페의 손님들 앞에서 보란듯이 드러내놓고 섹스를 했습니다. 30살이 넘으면 여름이 섹스의 계절이라는 말 따위와는 별로 관계없이 혼자 무료하게 맥주를 계속 마셔댈 뿐이지만 어쨌든 여름은 성적으로 고양되는 계절인 모양이다. 특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여름의 에게 해 같은 곳은 그야말로 성의 도가니 같아서 아베크족이 대낮부터 길 한가운데에서 위장까지 닿으라는 듯이 진한 키스를 펼쳐 보인다. 아무래도 좋지만 그러한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육식을 하는 짐승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특히 게트워트 공항에서 단체로 밀려나오는 영국 펑크족 소년 소녀들의 기세는 그야말로 엄청나서 벌써 성기가 백패킹하고 로큰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리스는 관광국이라서 여행자들의 볼썽사나운 대부분의 품행은 눈 감아주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물론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역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된다. 7월 23일자의 아테네 뉴스지에 의하면 시로스라는 에게 해의 섬에서 2명의 영국인 여행자와 그리스계 프랑스 여자 1명이 여러 사람 앞에서 성교한 혐의로 체포되어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명의 남자는 모두 22살로
벨파스트에서 온 기계공과 실업자였다. 여자는 26살로 파리에서 비서일을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부둣가의 혼잡한 오픈 카페 옆에서 성교를 끝낸 후에 격앙된 섬 주민에 의해 붙잡혔다고 한다. 그들은 호텔과 카페의 손님들 앞에서 보란듯이 드러내놓고 섹스를 했습니다 하고 호텔 주인인 이아니스 쿠즈피스 씨가 증언했다. 세 사람은 산토리니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술을 너무 마셔서 그만하고 변명했지만 법정은 상고권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가 상당히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벌이 다소 엄하다. 또 그리스의 교도소는 소문에 의하면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고 어쨌든 형편없는 곳인 모양이다. 그 진위의 정도는 확실치 않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식사 같은 것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입이 없는 죄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교도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이다. 그게 정말이라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간 그리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섹스를 하고 싶으면 적당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일단은 이 세상의 상식이다. 그리스의 여름밤과 야외 영화관. 야외에서 연극을 보고 나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스에서 영화를 구경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다. 왜 어려운가 하면 그리스의 영화관은 대개 여름이면 밤 9시쯤 되어야 개장을 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렇게 늦은 시간에만 상영을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 영화관에 지붕이 없기 때문이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주위가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고서는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굉장하지 않은가? 그 느낌은 옛날에 흔히 학교의 교정 같은 데서 상영하던 야외 영화회를 떠올리면 거의 비슷하다. 테니스 연습을 하는 판을 새하얗게 칠한 것 같은 스크린에 파이프 의자를 흙바닥에 늘어놓았을 뿐이다. 엉터리라고 하면 엉터리지만 요금도 200엔 정도니까 턱없이 싼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리스의 여름밤은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하며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아서 지붕을 씌우거나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고 그래서 자연히 지붕 없이 상영을 하기로 정해진 것이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아무튼 지붕 없는 시설이 많은 곳이어서 극장도 콘서트장도 레스토랑도 모두 지붕이 없다. 덕분에 영화관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밤 공짜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일본 같으면 소음 공해라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겠지만 그리스인은 그러한 것에는 대단히 무신경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아기 테오돌이라고 하는 해수욕장의 영화관에서 앨런 제이 파큘러 감독의 컴즈 어 호스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2부작이어서 전편과 후편 사이에 예고편이 상영되었다. 코린토스의 영화관에서는 놀랍게도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버스의 창으로 흘끗 포스터를 보기만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도대체 그리스어로 제목이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가 궁금했다. 리카비토스 산꼭대기의 원형 극장에는 사가와 유키오가 연출하고 히라 미키지로가 주연한 연극 메디아를 보았다. 이 연극은 참으로 재미있었고 사실 아테네에서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그리스의 연극은 야외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정말로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으니 말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헤로데스 아티코스 음악당은 아테네 국립교향악단의 파업 소동으로 들어가 볼 수 없어서 유감이었다. 내가 3번이나 본 스타워즈. 한가하다면 한가하다고 할 수 있고 유별나다면 유별나다고 할 수 있는 매료의 경지. 나는 스타워즈를 3번이나 보았다. 한가하다면 한가하다고 할 수 있고 유별나다면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그때 나의 아내도 함께 영화관에 갔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스타워즈 시리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3번째 작품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그 뒤로 아내는 스타워즈 1과 스타워즈 2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보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지금 상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무리한 이야기였다.
사정이 그러니까 당신이 단념하라고 설득하는 사이에 나도 점점 첫 작품이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마침내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와 27인치 모니터 텔레비전과 스타워즈의 디스크를 사버렸다. 70mm 극장 화면에는 물론 미치지 못했지만 JBL의 백로드혼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보는 27인치는 꽤나 다이내믹했다. 자주 생각하는 건데 큰 원숭이 추바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정말로 귀엽다. 어디가 귀엽냐 하면 추바카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무오고라든가 아구라든가 하는 정도로 대개의 용건을 해결해버린다. 나도 그 정도의 단어로 볼일을 끝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제국군과 이따금 공중전을 벌이면서 인생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한다. 추바카의 얼굴 모습이 1편과 3편에서 상당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편에서는 헤어스타일이 납작한 헬스 엔젤스 풍의 올백이었는데 3편에서는 조금 더 덥수룩해지고 모습이 약간은 어른스러워졌다. 나로서는 새로운 호인풍의 추바카보다는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완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흉폭한 옛날의 추바카 쪽이 더 마음에 든다. 이 3부작이 완결되어 더 이상 추바카의 모습을 볼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슬펐다. 자막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가 없지만 1편에서 추바카는 레이아 공주로부터 이 워킹 카펫을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쫓겨난다. 아무리 그래도 워킹 카펫은 너무했다. 1편과 비교하면 3편에서는 레이아 공주도 어느 정도는 말씨가 부드러워졌다. 스타워즈의 세계에서도 등장인물 모두는 나름대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다. 언제나 비슷한 옷을 입는 나. 새로 사온 와이셔츠에 포장을 풀 때 희미하게 풍기는 옥스퍼드 면의 냄새가 좋고 빨아서 빳빳하게 마른 와이셔츠를 다림질해 나갈 때의 감촉이 좋다. 며칠 전에 낡은 와이셔츠를 3장가량 처분했기 때문에 그 대신 입을 것을 하라주쿠의 폴 스튜어트로 사러 갔다. 나는 특별히 옷에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어서 언제나 비슷한 것만 입는 편인데 와이셔츠를 사는 것만은 비교적 좋아한다. 남성복 전문점의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와이셔츠를 보고 있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바지라든가 블레이저 코트라든가 스웨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와이셔츠뿐이다. 어째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유로 와이셔츠를 좋아한다. 새로 사온 와이셔츠 포장을 풀 때 희미하게 풍기는 옥스퍼드 면 냄새를 좋아하고 빨아서 빳빳하게 마른 와이셔츠를 다림질해 나갈 때의 그 감촉도 좋아한다. 고교 시절과 대학 시절에는 VAN 재킷의 버튼다운 칼라 사이즈 37만 입는다고 하며 상당히 편집광적으로 지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셔츠를 즐겨 입게 되었다. 미국의 남성 잡지에는 와이셔츠 메이커의 광고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에로우일 것이다. 1920년에 피콧 피츠제럴드가 닥원의 이쪽으로 데뷔했을 때 그의 잘생긴 얼굴은 에로우 와이셔츠의 광고 모델 같다라고 형용되었을 정도니까 그 역사가 길다 하겠다. 뉴요커지에 실린 에로우사의 광고를 보니까 이미 문을 닫은 레스토랑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있는 남녀의 사진이 있고 아메리카가 숨쉬고 있는 셔츠라는 카피가 붙어 있었다. 남자는 리처드 기어와 트라볼타를 합쳐서 2개로 쪼개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아마 지금은 이러한 타입의 핸섬 보이가 유행하는 것이리라. 옷은 세련되었으나 플레이보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맨에 가깝다. 역시 세련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의 흰 와이셔츠 소매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 좋은 그림이었다. 그런데 폴 스튜어트에서 와이셔츠를 샀더니 앙케트 용지가 딸려왔다. 그래서 그 직업난에 기입을 하려고 보니까 자영업이 1. 지적 서비스업, 2. 물적 서비스업, 3. 기술 서비스업 3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다. 1로 할까 3으로 할까 굉장히 망설였다. 와이셔츠 한 장 샀을 뿐인데 그런 어려운 질문은 제발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기는 유방에 대한 고찰. 브룩쉴즈와 돌리 패튼의 유방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인공 확대된 마리엘의 유방 보부 포시의 신작 영화 스타 80은 문제의 마리엘 해밍웨이의 유방 확대 수술 쪽으로 화제가 집중되어 버려서 작품의 질이 어떻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려오지 않는다.
화제를 만드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되니 진퇴양난이어서 마리엘 양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것은 내 유방이 어떻다는 내용의 영화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유방 확대 수술을 한 것이지 영화의 배역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과는 정반대로 포시 감독은 이 배역은 거대한 유방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플레이보이즈의 핀업 걸이라서 확실히 납작한 가슴의 아가씨로서는 해낼 수가 없다. 그런 연유로 마리엘이 이 영화는 보브 포시의 작품이라고요. 비급 섹스 영화 같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두의 눈은 결국 인공적으로 번쩍이는 유방 쪽으로 쏠리게 된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 이야기다. 딸 아이는 수술 전에 나에게 알려주었지만 나는 그것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군요. 그 아이는 배역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마리엘은 이전에 가슴이 작다고 고민한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고 어머니 바이러 해밍웨이는 이야기하고 있다.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커지지 않아서 안심했어요 하고 한다. 그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았으나 딸의 누드 장면을 보는 것은 어머니로서 다소 괴로운 일이고 유방 확대 수술 때문에 모두가 법석을 떠는 것도 싫어요 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어머니라는 입장도 결코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딸들이 한층 더 괴롭다. 유방에 삽입한 실리콘이 서서히 굳어갈 때쯤의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성형외과 의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퍼센티지의 여성이 그것을 견디가 못해서 일단 주입한 실리콘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라고 한다. 잘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아픈 모양이다. 그래도 마리엘은 그럭저럭 그 고통을 극복하고 꽤나 큰 유방을 가지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유방과 상세한 사이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피플지에 의하면 그것은 브룩 쉴즈의 유방과 돌리 패튼의 유방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웃기는 이야기다. 달리면서 듣는 음악.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다 보면 지평선 넘어 저 멀리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우리 집 근처에는 육상 트랙이 있어서 그곳을 자주 달리는데 트랙을 30번 정도 혼자 돌다 보면 역시 지루해지는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재미삼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생각할 것도 바닥나 그냥 묵묵히 발을 앞으로 내딛는 일만 되풀이하게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포츠 용품점에 가서 서포터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 워크맨의 베이스를 고정시켜 음악을 들으면서 달릴 수 있도록 머리를 썼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계속하는 사이에 매우 쾌적하게 달릴 수 있게 되었다. 1km를 5분 내에 달릴 때는 적당하지가 않지만 느긋하게 달릴 때는 최고이다. 사실 테이프에 집어넣는 음악이 문제인데 그 선택이 상당히 까다롭다. 너무 짧은 곡은 리듬이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에 달리기가 어렵고 디스코 풍의 롱 버전은 신시사이저 드럼 소리 같은 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에 가해지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달리면서 듣게 되면 쉽게 피로해진다. 클래식 음악은 아무래도 리듬이 맞지 않고 포비트, 재즈도 달리는 리듬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말한다면 달리면서 듣기에 가장 적합한 음악은 스타즈온 풍의 메들리 송이다. 그것은 리듬이 안정적이고 봄바탕이 단순해서 편하게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스테프라든가 크루세이더즈와 같은 심플한 타입의 퓨전 음악도 나쁘지 않다. 극히 평범한 아메리칸 록 음악도 달리기 용이하다. 내가 최근에 마음에 들어하는 달리기용 음악은 존 쿠거 멜렌캠프와 휴이 루이스 앤드 더 뉴스의 신보와 예이 플루스의 엘픽 보비 우맥의 포인트 오브 뷰이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다 보면 지평선 넘어 저 멀리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야마가와 게니치에게 또 조롱을 당할 것 같지만 휴이 루이스 앤드 더 뉴스도 최고로 아메리카적이고 신바람 나는 밴드니. 마지막으로 원래 얘기하고는 그다지 관계없는 얘기를 두 가지 하겠다. 1. 워크맨의 복수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답은 워크맨이다.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틀림없이 그렇다. 워크맨을 듣고 있는 소년들은 더 보이즈 후 아 리서닝 투 워크맨이 된다. 대학 입학 시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말이다.
이 외국의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면 유방이 꽤 커다란 여자들이 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의 달리기 대회에서는 그런 여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떻든 그다지 상관은 없지만 왜 그럴까? 장편 끝내고 2주 동안 영화만 봤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슈왈츠네거의 전나체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나처럼 국부가 조금 지워져 있다. 그런 장면은 보고 싶기도 한 것 같고 보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장편 소설이 겨우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2주일 동안 영화만 봤다. 금년 봄에는 듄 2010년 리틀 드리머걸, 터미네이터, 네버 엔딩 스토리 등 상당한 역작이 구색별로 갖춰져 있어서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다만 나는 네버 엔딩 스토리와 같은 부자지간이 즐길 수 있는 작품에는 역시 끝이 없는 이야기처럼 제대로 된 일본어 제목을 붙여주는 것이 친절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길다란 영어 제목은 어린애들이 기억하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나는 코난의 팬이기도 해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하는 터미네이터를 상당히 좋아한다. 블레이드 러너와 에일리언과 크리스틴을 함께 섞어 놓은 것 같은 스릴 넘치는 이 영화는 미국에서 6주간 연속 관객 동원수 제1위를 기록하여 업계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 독일 사투리가 심한 거구의 사나이가 주연한 영화가 데이트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슈왈츠네거는 1947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1975년까지 미스터 유니버스의 타이틀을 4회, 미스터 월드를 1회, 미스터 올림피아를 6회나 획득했다. 경이적인 기록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리고 보디빌딩에 대한 3권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었고 현재는 부동산 업자로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부동산 회사 외에도 프로덕션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CBS와 ABC의 스포츠 해설도 맡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대부호인 셈이다. 그래서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미라고 한다. 굉장한 사람이다. 롤링스톤즈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 영화가 성공하게 된 원인은 자신이 악역을 맡았기 때문일 거라고 했다. 감독인 짐 카메론은 코난에서의 그의 주인공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슈왈츠네거에게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게 하는데 이 악의 분출이 영화의 중심이 되고 있어선 보고 있으면 저절로 탄식이 나온다. 이 악에 비하면 착한 사람 쪽의 존재가 훨씬 희미하다. 스니크 프리뷰의 경우에도 관객들 대부분은 악역인 슈왈츠네거 쪽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그래, 아놀드 죽여버려라 하고 외쳤다고 한다. 어쨌든 이상하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슈왈츠네거의 전라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나처럼 국부가 조금씩 지워져 있다. 그런 장면은 보고 싶기도 한 것 같고 보고 싶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